안녕하세요. 국간국어과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가요 네 번째 시간이죠. 작품으로는 세 번째 작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사입니다. 백제 노래고요. 우리 한번 본문 같이 읽어볼까요? 달아 높이곰 돋으샤 어기야 머리곰 비추오시라 어기야 어강돌이 아으 다롱디리 저제 멸어신고요 어기야 진대를 드디에 오시라 어기야 어강돌이 아으 다롱디리 어느이다 놓고시라 어기야 내 가논데 점그럴시라 어기야 어강돌이 아으 다롱디리. 자,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요. 한번 해석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달아 높이곰 돋으샤 하가 이따 얘기하겠지만 높임 혹격조사입니다. 높임 부를 때 쓰는 말이죠. 근데 높임이에요. 그래서 달림이시여 라고 읽어지고요. 해석되고요. 달림이시여 라고 해석됩니다. 높이곰 할 때 곰은 강세전미사라고 불리고요. 요즘 현대어로 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요. 강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반복하죠. 그래서 반복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달림이시여 높이곰 높이 돋으시여. 그러니까 하늘 높이 뜨라는 거죠. 하늘 높이 떠서 어기야는 여음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쵸? 자, 머리곰 비추오시라. 머리곰 또 있네요. 그쵸? 머리가 멀리입니다. 멀리 비추오시라. 비춰주세요. 뭔가 확 느낌이 오죠? 화자가 누구예요? 화자는 나입니다. 나.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소원을 빌고 있습니다. 소원. 누구한테 소원을 빌어요? 대상인 달에게 소원을 빕니다. 달은 달님이시여 라고 했으니까 높임의 대상이죠.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대상입니다. 자연물이 아니고 소원을 들어주는 절대자 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연, 그렇죠? 1연, 1행, 2행에서는요, 나라는 화자가 달에게 멀리 밝게 비춰달라고 소원을 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와 대상이 이렇게 쭉 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작품은 조금 달라집니다. 2연 가볼까요? 저제 니어러신고요. 저제, 시장에 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정설입니다. 왜냐면요, 정읍사가 누가 쓴 글입니까? 저기 보시다시피 어느 행상인의 아내입니다. 화자가요, 행상인의 아내입니다. 소원을 빌고 있고요. 행상인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저제를 시장이라고 말하고요. 시장에 가 계십니까? 누가 시장에 가 있을까요? 남편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화자는 달이었는데요. 첫 번째 화자 나에 대한 대상은 달이었는데요. 이연에서부터는요, 대상이 누굽니까? 달이 아니고 남편입니다. 시장에 가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었잖아요. 누구에게? 남편에게. 남편에게 어느 시장에 가 계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 어기야 진대를 디디올세라. 진대가 어떤 곳입니까? 진대, 질퍽한 곳, 위험한 곳, 질퍽한 곳. 이따가 해석 다시 하겠습니다. 질퍽한 곳, 위험한 곳을 드디올세라, 디딜까봐 두렵다. 잘못해서 이렇게 질퍽한 곳에 디디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리을시에라, 뭐뭐 할까 두렵다. 이따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리을시에라, 뭐뭐 할까 두렵다. 그래서 위험한 데를 디딜까봐 두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기야 어강돌이 아으다롱디리는 후렴구고요. 이제 3연, 어느이다 놓고시라. 어느 곳이나 놓으십시오. 어느 곳이든지 간에 놓으십시오. 뭘 놓을까요? 행상인이 뭘 가지고 가겠어요? 짐을 가지고 가겠죠. 짐을 놓으라는 거죠. 짐을 풀고 밤에 어두운데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죠. 왜? 위험한 곳에 갈까 봐 두려우니까. 그래서 어느이다 짐을 풀어놓고 쉬라는 거죠. 그런데 어기야 마지막에 내 가는데 점그럴시라. 내가 가는 곳이 점그럴시라. 아까 리을시라 뭐뭐 할까 두렵다 이야기했었죠. 내 가는데 점그럴시라. 내가 가는 곳이 저물까봐 두렵습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내가 가는 곳이 어디인지는 조금 이따 해석 다시 해봐야 할 텐데요. 중요한 건 이거죠. 나가 달한테는 소원을 빌어요. 어떤 소원? 멀리 비춰주세요. 환하게. 어떻게? 멀리. 왜? 남편. 그쵸? 남편이 걱정되니까. 그 다음에 화자가 남편에게는요. 어떻게 하래요? 어느이다 놓고 쉬라. 짐을 어디든지 놔두고 위험하지 않은 곳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위험을 피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런 건데요. 그러면은 이 감정이나 태도가 무엇입니까? 감정이나 태도가 여기를 통해서 감정이나 또는 태도가 나타나죠. 화자가 대상에 갖는 감정이나 태도, 결국 달한테는 어떤 소원을 비는 거죠. 소원을 비는 거고, 남편한테 어떤 감정과 태도가 나타납니까? 위험을 피해라, 걱정하는 거죠. 남편을 걱정하는. 남편을 걱정하는 화자. 자, 이래서요, 이 작품도 역시 고대가요이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배경설화가 있습니다. 배경설화에 보면은 정읍편, 지금의 전라도 쪽 집, 여기죠. 거기에 이 행상인의 아내가 있었는데, 행상인이 행상을 나갔을 때, 그러니까 장사하러 나갔을 때 언덕에 올라가서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남편을 걱정하면서 노래를 불렀고, 그 자리에 지금 망부석, 그러니까 망부석 뭔지 알죠? 남편을 기다리다가 돌이 된 그 돌이 있다라는 전설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배경설화입니다. 즉, 그래서 남편을 기다리는 노래, 그래서 망부가라는 노래인 거죠. 남편을 걱정하는 화자. 그냥 이렇게 단순히 걱정만 했으면 참 좋겠는데요. 살짝 몇 군데 짚어볼 만한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표현 방법.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증대. 증대가 어느 곳이냐? 질퍽한 곳. 위험한 곳을 말합니다. 위험한 곳. 이거는 진짜 남편을 걱정하는 거예요. 남편의 안전을 걱정하는 거죠. 이거는 남편의 안전을 걱정하는 겁니다. 안전. 근데 참 남자들이 예나 지금이나 나쁜 사람들이 몇몇 있어요. 그쵸? 일하러 가서 봐봐요. 일하러 갔는데 집에서 멀리 갔어요. 거기에 돈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나쁜 유혹에 빠질 수 있잖아요. 빠져도 된다는 소리는 아닌데 빠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거에 대해서 이 여자가 걱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대가 다른 여성 혹은 술집, 여성들이 있는, 기생이 있는 술집일 수도 있는 거죠. 그쵸? 이거는 뭘 걱정하는 거예요? 남편의 안전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외도를 걱정하는 거죠. 자, 남편의 안전을 걱정하느냐, 외도를 걱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뒤에 내 가는데 점그릇 해라. 3면에 자, 두 번째 보면 내 가는 데인데요. 여기 내가 가는 곳이 저물까 두렵다. 이게 진짜 남편이냐? 아니, 남편이 가는 어딘가를 갈 텐데 왜 남편 가는 곳이 저물까 두렵습니다 안 하고 내가 가는 곳이 저물까 두렵다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죠?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자, 내가요 화자다. 나가 화자다. 이렇게 하면은요 뭐예요? 남편이 다치거나 외도를 하거나 어쨌든 나의 삶이 저물까 두렵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건 남편이다. 근데 남편을 왜 내라고 했느냐? 1인칭 자기처럼 이야기했느냐? 라고 할 때 남편과 나는 일심동체니까 이런 설명도 할 수 있겠지만 그쵸?
화자와 남편의 동일시하는 해석이라고 보는 거죠. 이거는 조금 이기적인, 남편이 만약에 안전 때문에 어떻게 되더라도 중요한 건 나의 삶이 저물까봐 두려워한다 하면은 이기적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기적 태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고대가요, 고전시 쪽은요, 이런 화자와 대상과 감정 태도 찾는 거, 주제 찾는 거, 이게 주제죠. 감정과 태도가 주제죠.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대가요, 고전시가는요, 화자와 대상, 그 다음에 그 감정과 태도, 화자를 찾고 그 대상을 찾아서 대상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를 찾아서 이 감정이나 태도가 이 시의 주제가 된다. 나는 이 시의 해석의 기본 원리, 이게 시 해석의 기본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거 찾는 건 너무 쉬워요. 왜요? 아주 겉으로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쉽죠. 표현 방법, 해석하는 방법, 의미 찾는 거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만 잘하면 됩니까? 저쪽에 본문 눈에 잘 익혀놓고 이게 그런 내용이었지 라는 것만 정확하게 알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이제 이게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 시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갖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잠깐 지우는 시간 갖기 전에 빨리 정리해 놓습니다. 지우겠습니다. 정읍사 이 시가 역사적으로 어떤 의의를 갖느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의의를 갖습니다. 어떤 의의를 가질까요? 첫 번째, 언제 시대 노래입니까? 백제 노래입니다. 백제 노래.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 노래인데요. 그런데 저기 본문 보세요. 뭘로 표기되어 있습니까? 훈민정음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훈민정음. 훈민정음으로 기록되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옛날 노래 또 뭐 있죠? 아시는 분? 아직 제가 수업 거기까지 나가지 않아서 모를 수도 있는데요. 아는 사람 아시죠? 고려가요가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배웠죠. 고려가요가 구전되다가, 평민들에 의해서 구전되다가 궁중음악으로 편입되고, 그렇죠? 궁중음악으로 편입되면서 두 가지 현상, 왕을 찬양하는 내용이 삽입되고 남녀상녀지사, 그렇죠? 적나라한 얘기들을 삭제되는 일이 있었죠. 그 다음에 조선시대로 넘어와서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에, 그렇죠? 악장가사 악학개범 등과 같은 악보에 훈민정음으로 기록되었다. 이런 역사적 전개가 있는데요. 백제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역사적 전개, 역사적 전승 과정을 거칩니다. 그 동일한 역사적 전승 과정을 통해서 고려가요와 함께 훈민정음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백제 시대의 말들을 훈민정음으로 우리가 지금 읽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의의가 있는 거죠. 자, 이거는 국어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문학적으로요. 여음구, 후렴구를 제외하면요. 자, 여음구나 후렴구를 제외하면은 어떤 형식이 되냐? 달아, 높이금, 도드샤, 머리금, 비추시라. 사면 육행인데요. 이게 한 연을 한 행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렇죠? 사면 육행에서 이 육행을 한 행으로 본다고 한다면 삼장구조, 그 다음에 사음보의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달아, 높이금, 도드샤, 머리금, 비추시라. 저제 여러신고요, 진대를 디디올시라. 어느이다 놓고시라, 내가 논데 점거를 시라. 삼장 육구 사음보 뭐가 생각나죠? 그쵸? 시조 형식의 원류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의 흐름, 그쵸? 원조격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민요 시조가 갑자기 어디선가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나라 백성들 사이에서, 일반인들 사이에서 불려지던 노래들이, 그쵸, 불려지던 노래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흐름에 따라서 갈래적 형식을 갈래적 형식이 완성되었다. 그래서 시조라는 갈래가 탄생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 근원이 바로 여기 정읍사, 백제노래 정읍사에서부터 나온 것이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번 더 지울게요. 네, 잠깐만요. 얼마 안 되니까 다 쓰셨죠? 지우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요, 마지막으로 후렴구라는 게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후렴구. 자, 시에서 후렴구의 역할 정리하는 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에서 후렴구의 역할은 뭡니까? 첫 번째, 연과 연의 경계. 경계 역할합니다. 연과 연의 경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연이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당연히 운율이 형성됩니다. 운율 형성. 세 번째, 각 연마다 마지막에 딱딱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시의 형태적 안정감. 안정감을 부여하고요. 형태적으로 이 시가 이렇게 안정돼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고요. 마지막으로 이 후렴구가 있으면 이 시랑 같은 시야. 그래서 같은 시다라고 해서 통일감을 부여합니다. 시에 이렇게 네 가지 역할을 담당하는 후렴구. 이 후렴구가 각 작품마다, 그쵸? 각 작품마다 조금씩 추가되는 다른 역할들도 있긴 하지만 이 네 가지의 역할은 공통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요 학교 내신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백제의 정읍사 노래 수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